1986년부터 농진청에 근무를 하셨고요. 근 32년 가량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나서 2019년부터는 미래 식량자원포럼의 부회장으로 계시고 2020년부터는 메디프로젠이라는 회사의 CEO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애니멀 레귤레이션과 식량 안보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GMO 레귤레이션 식량 안보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우리 이덕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건 있습니다. 일단 제 발표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1845년부터 1852년까지 아일랜드를 강타했던 그런 아일랜드 대기근 비참함을 그린 그림입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은 아기를 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가족의 그림입니다. 그때 아일랜드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근 때문에 한 150만 명 정도가 죽고, 기근을 피해서 또 한 100몇십만 명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서 그때 800만 명이었던 인구가 400만 명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기근의 여파가 아일랜드에 국한된 건 아니었지만 아일랜드만큼 그렇게 극심한 피해를 받은 사례는 사실 역사상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 안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식량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사람이 어떤 일상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영양가 있는 식품을 충분한 양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아주 계속적으로 그걸 갖다 확보할 수 있는 조건, 이걸 갖다 우리가 식량 안보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2023년도에 한 7억 5천만 이상의 인구가, 세계 인구가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그 중에서 한 3억 이상의 인구가 심각한 기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식량 안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정부, 기업, 소비자, 농민, NGO 단체, 과학자, 이런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식량 안보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토의를 하는 걸 갖다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각자 생각하고 있는 식량 안보 개념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 정부에서는 자국민들이 그러한 충분한 식량을 갖다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160만 헥타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160만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지구 전체로 농경지를 보면 한 15억 헥타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경지 면적은 약 전체 면적의 한 0.1%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 좀 넘고요. 현재 그 세계 인구는 한 82억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급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려면 지금보다 6배 이상 식량을 생산해야 된다는, 그 동일한 면적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돼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을 하고, 그 수입한 식량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먹을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사실 국가에서는 비상사태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제 기관들, FAO나 뭐 이런 기관에서는 전체 지구적인 입장에서 기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식량 안보의 주요 이슈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식량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키 이슈가 되겠죠. 우리 산업의 측면을 보자면 우리 식품산업계에서 많이 와 계시는데, 산업계에서는 그러한 것들, 뭐 어떤 유통망이라든가 분배 구조 같은 것들을 갖다 잘 정비해서, 그다음에 어떤 식량이나 식품의 가격의 안정화를 취하고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그 와중에 이익을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농민들은 뭐 어찌됐든지 간에 안정적으로 내가 영농 활동을 갖다가 하면서 내가 먹고 살 만한 이익을 갖다가 충분히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이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뭔가를 생산했으면 좋겠다. 어떤 급격한 기후변화라든가 뭐 반발이라든가 뭐 이런 거 때문에 혹은 병이 와서 내 농산물을 망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물론 저렴한 가격, 적당한 가격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한테는 식량 안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NGO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GMO 같은 논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NGO들하고 아교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량 안보 혹은 이런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현재 충분한 양이 생산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식량을 낭비하고 그래서 이 못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식량이 안 가니까 더 기술 발전하고 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복지 차원에서 혹은 더 다른 측면에서 이런 식량들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용이하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 그 NGO들의 주된 관심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슈 테마를 갖다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식량 안보를 갖다 확보할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 세부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얼만큼 많은 식량을 갖다가 생산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만큼 그 소비자들은 경제적으로 능력을 갖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그런 식량들을 갖다 확보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영양 성분이 충분하게 그 안에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런 식량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이런 식량 안보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세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거, 정책적인 거, 국제적인 공조, 뭐 산업적인 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 윤리적인 거, 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다 여기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들을, 그러한 무기들을 갖다 다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중에서 과학과 기술은 혹은 생명공학은 그 중에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생물이 갖고 있는 정보와 기능을 활용해서 인류의 부와 건강, 그 다음에 행복에 유용하도록 활용하는 기술이 생명공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GMO, LM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그런 것들이 생명공학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주제와 가장 가까운 것은 GMO 혹은 LMO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GMO는 여기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그 교배라든가 혹은 자연적인 제조업에서 일어나지 않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DNA 몰리큘의 재조합이 일어나는, 변이가 일어나는 그런 생물을 갖다 GMO라고 한다. 여기에 반해서 LMO는 GMO 중에서 살아있어서 그 유전 물질을 갖다 자손들한테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생물체를 LMO라고 얘기한다. 근데 LMO는 뭐
우리가 카르타나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LMO법 이런 규제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주로 LMO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GMO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품위생법에서도 유전자 제조식 뭐 이런 식으로 유전자 변형식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텀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차별화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LMO는 GMO보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협의의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GMO와 LMO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인류한테 이게 들어왔는데, 사실 이 LMO나 GMO라고 하는 게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기간의 육종의 그러한 연구 노력의 일환으로 거기서 나온 어떤 우리의 지식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그리고 우리의 육종 전통에서 파생된 하나의 가지고요. 사실 GMO 이슈는 혹은 LMO 이슈는 2015년도에 프랑스의 누구였죠? 하여간에 GMO 옥수수를 먹였더니 뭐 암이 생겼다 하는 그 논문이 허접함이 드러나면서 사실 NGO에서도 GM 식품이 인체 위해하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요. 아직까지 환경 위해성 정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GMO 이슈는 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사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제 오늘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1996년도에 GMO가 처음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지 이제 30년이 돼가는데요. 한 세대가 지났죠. 여담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GMO 반대 운동을 하시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기자가 그 양반하고 저한테 동시에 이렇게 거기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저한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한테 교수님 그 GMO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한데 이게 한 5, 6년 전 얘기였어요. 이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한 세대는 먹어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5년 전에 그 기자한테 그럼 5년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30년 지난 다음에 우리 GMO가 실제로 위험한 건지 아닌지 라고 얘기하자. 이게 30년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30년을 지난 경험을 통해서 GMO가 더 이상 위험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GMO가 재배됐습니다. 지금 제가 에그로 인베스터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도에 GM 작물이 재배된 면적이 약 2억 헥타르 정도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의 농경지가 165만 헥타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농경지의 거의 10배 이상의 면적에서 GMO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GMO 옛날에는 옥수수, 콩, 유채, 면화 이 네 가지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작물들이 지금 실제로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배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 GMO를 우리 신자라고 해서 승인한 케이스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점들은 2023년까지 승인된 작물 수와 작물과 그다음에 그 승인된 이벤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토탈 440 이벤트가 승인됐습니다. 재배가 되고 생산일들도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우리가 먹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GMO는 기술적으로 이 식량 안보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테일한 아이템화된 이러한 기여도는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만 그 작물의 생산성이라든가 작물이 커가면서 생산물이 떨어진다, 낙곡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로스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 그러니까 생물학적, 그다음 무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질소 사용 효율 증진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 억제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영양성 개선이라든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씩 우리 식량 안보와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GMO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GMO 레귤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레몬법이 개정된 2008년인가요? 제정된 2008년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카르테나 프로토콜이 만들어서 발효된 2003년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GMO 유전자 변형에 대한 규제의 시작은 1975년도에 열린 아실로마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실로마 회의에서 아실로마 회의의 결과가 그 전통이 이어져서 현재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규제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972년도에 폴 버그가 유전자를 재조합할 수 있는 SV40이라고 하는 바이러스하고 그 다음에 이콜라의 DNA를 갖다가 그 DNA 플라스미드를 자르고 다시 붙여서 새로운 그 원형의 DNA를 만들어내는 제조합 기술을 실험을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코헨하고 보이어가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만들어진 제조합 DNA를 대장균에 집어넣어서 테트라사이클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형질을 이 대장균이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한 이 두 가지 실험이 사실 그 과학계 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뭐냐면 SV40이 암을 일으키는 쥐에다 암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다루다 보면 혹시 인간한테 암을 일으키는 그런 새로운 DNA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NGO들이 우리 GM 식품을 먹으면 암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컨셉과 똑같은 컨셉의 그러한 논의가 과학계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1974년도에 그 미국에 있는 분자생물학 하는 이런 분들이 더 안전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제조업 실험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때 실험이 중지됐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실로마에 한 100명 정도 되는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농업하시는 분이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의 그 논의를 갖다 지켜봤다면 그랬으면 논의의 방향이 좀 달라졌겠지만 이분들이 격렬한 논의를 통해서 제임스 왓슨도 여기 갔었다 하더라고요. 제임스 왓슨은 이런 규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숫자에 밀려가지고 별로 소용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지간에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NIH에 적절한 규제 체제를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우리는 모라토리움을 해제하고 다시 실험을 하겠습니다. 라고 NIH에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NIH가 제조업 DNA에 관한 걸 다루는 그런 실험 지침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그 제도로 미국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회의의 성과는 어떤 잠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규제 정도를 차별화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폴 버그가 한 20년 지난 다음에 사이언스에 기부를 하면서 회고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실제적인 위험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해가 아니라 가상의 위해를 가상해 놓고 그거의 정도에 따라서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이건 위험인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거 위험할지도 몰라. 사전 예방주의적 접근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규제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갖다 낳은 것이 아실로마 회의다 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실제로 원자력 하시는 분들도 아실로마 회의에 대해서 논의된 것들에 대해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런 소사이어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전통에 따라서 LMO가 이제 그 재발견 되고 그다음에 NGO들이 막 반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제 카르타나 프로토콜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카르타나 프로토콜은 CB에 들어가서 생물 다양성 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은 우리 지구에 있는 어떤 생물 다양성을 갖다가 보존해보자 하는 그런 아주 고상한 목적도 있지만 이 선진국에서 혹은 어떤 대기업들이 개발도상국 혹은 그 개발되지 않은 나라의 유전자 자원을 착취해서 자기네들의 재산을 만드는 어떤 그러한 그때 당시에 산업적 약탈에 대해서 저항하자고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저항의 논의 이슈 제기에 의한 그러한 타협으로 CBD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이오텍과 같은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에 대해서 우리 이익을 반분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도 생물 다양성이니까 이러한 것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부속 의정서가 필요하다라고 두 줄 정도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카르타나 프로토콜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의 이동 혹은 취급 혹은 사용에 있어서 안전성, 환경에 미치는 안전성 그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갖다 고려해서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것이 제정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이러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의 이동을 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수입국에 있다. 그리고 수출국은 그렇게 이동할 때 생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카르타나 프로토콜 그 전체의 어떤 그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초기부터 그 카르타나 프로토콜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내에 이행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LMO의 규제의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종자관리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농산물 품질 이용법이라든가 사료관리법이라든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인가 뭐 하여간에 그러한 류의 여러 가지 법들이 사실 LMO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 규정들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LMO법, 그러니까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 우리가 LMO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유전자 변형과 관련된 그러한 산물 혹은 생물체를 갖다가 관리하는 가장 기본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식품위생법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LMO법만 말씀드린다면 LMO법은 이제 프로토콜을 갖다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용도별로 나눴습니다. 용도별로 나눠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소위 부들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용이다. 그러면 농업용은 이제 재배용 종자하고 그다음에 축산용, 사료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되게 동물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농림식품축산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에서는 그런 LMO를 갖다가 연구 개발하는 것부터 생산하고 사용하고 수입하고 수출하는 모든 과정들을 갖다가 이 농식품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건복지 인체의학용은 이제 제거가 되어 있지만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그다음에 수산용은 해양수산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을 갖다 쭉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산할 때는 어떻고 뭐 어떻고 연구개발은 어떻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그런 규제의 가장 핵심은 위해성 심사 그리고 승인 요것이 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해성 심사를 보면 용도별로 이제 각 부처에서 환경부, 축산부, 뭐 보건복지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부처에서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갖고 있고요. 이걸 개발한 자거나 아니면 이걸 수입하려고 하는 자거나 아니면 생산하려고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자료를 모아서 그 용도별로 강제중앙행정기관에 갖다가 지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정화형 환경에 있는 뭐 그런 컨타미넌트를 갖다가 제거하는 식물을 갖다 만들어서 사업하고 싶다는 환경부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심사위원회를 돌리면서 심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 다른 나라에 별로 없는 제도는 뭐냐면 협의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주관해서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온 LMO의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인체 위해성 협의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밑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작물 재배 환경에서 이 식물이 어떤 뭐 환경 위해성 정도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심사하는 건 여기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 식물이 해양 환경에서 수산 환경에서 어떻게 위해성이 있을까라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각 그 협의 심사 기관들은 또 나름대로의 전문가 심사위원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대개 1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뭐 심사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중복성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갖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그 이해 당사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이 카르타헤나 프로토콜을 국내에 이행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제정할 때 카르타헤나 프로토콜의 조문을 갖다 참조해서 거의 대부분 다 넣는데 몇 가지 작고 혹은 번역상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르타헤나 프로토콜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란 유전자 제조합 유전자를 갖게 된 것이다. 현대생명공학을 통해서라고 하면서 현대생명공학을 어떻게 거기다가 설명했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리콤비넌트 DNA 뉴클레이크 애시드와 다이렉트 인젝션 오브 뉴클레이크 애시드 이 AND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것과 이것을 포함하는 인비트로 뉴클레이크 애시드 테크닉이라고 현대생명공학을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갖다 똑같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번역이 되도록 얘기했냐면 artificially recombined genes or directly injected nucleic acid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갖다 이야기하냐면 카르타헤나 프로토콜에서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만드는 이 과정, 플라스미드를 뽑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 오브 인트러스트 GOI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잘라서 여기서 집어넣고 요것을 아그로박테리움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아그로박테리움이 감염을 시켜서 식물체 요 쪼가리를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것이 GOI, 진 오브 인트러스트를 갖고 있는 새로운 식물체를 만들어낸 것이 LMO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우리 형질전환 혹은 유전자 변형 작물의 그러한 정의에 부합이 되는데 우리는 O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현대생명공학을 이렇게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혹은 다이렉트 인젝션 오브 DNA이라고 하는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면은 이게 다 LMO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호라이즌털 진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계에 흔히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고구마에 아그로박테리움이 수십만 년 전에 아그로박테리움 감염을 했어요. 감염을 해가지고 자기 DNA 일부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구마를 우리가 작물화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그로박테리움 DNA 일부가 고구마 유전자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렉트 DNA 인젝션, 다이렉트 인젝션 오브 DNA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고구마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정의가 LMO예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의 그 어떤 그러한 그 사소한 어떤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카르타헤나 프로토콜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작물을 갖다 LMO로 취급을 하고 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 교정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일반 작물로 취급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는 LMO상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답답한 지금 지경에 있습니다. LMO법을 갖다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 이슈들이 문제가 사실 우리 LMO 규제에 있어서 이제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위해성 심사 제도의 뭐 복잡성, 그다음에 투명성 부족, 그다음에 그 전문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 부족, 뭐 그다음에 리스크 시나리오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심사를 한다. 그다음에 그 후대 교배종에 대해서도 GMO만큼 까다롭게 한다 하는 것이 그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심사의 경험을 하고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이슈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LMO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LMO 이슈의 기본적인 거는 사전 예방주의입니다. 실제로 위해성이 없어도 위해성이 증명이 안 됐어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규제한다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위의 정도에 맞지 않게 이걸 갖다가 이제 규제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그걸 봤어요. 카사바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팔더라고요. 근데 카사바는 실제로 그 카사바 뿌리를 갖다가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엄청난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카사바를 쪄서 그래서 그 다음에 먹거든요. 우리나라 고사리 우리가 좋아하는데 외국의 식물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고사리를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저걸 먹지? 그거 외에도 뭐 많은 버섯들이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온 나물들을 외국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지식을 가지고 전통 지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처리해서 먹은 전통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실제적인 위해의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된 그 레귤레이션 정도를 갖다가 달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주의 접근이야 이 유럽에서 굉장히 NGO들이 이제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 사전 예방주의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는가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아니면 우리나라 종자 시장이 너무 작아서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만 프로덕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요한 시장인데 우리나라의 개발자들, 우리나라의 소규모 기업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GMO를 개발해서 사업하고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거 이제 포기를 다 했습니다. 해봐야 되지도 않는데 지금 몇 년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대 기업들, 몬산토는 없어졌으니까 바이엘, 듀퐁, 바스프, 코르테바 이런 류의 회사들은 이걸 갖다 감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이었지만 사실 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률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기술, 유전자 교정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류의 어떤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서 그 정책적인 입장을 갖다 결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법 바꾸기 힘들고 뭐 그런 류의 지금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법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품업계가 이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표시제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우리나라 식품업계도 이 LMO 이슈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이슈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국내 유수한 뭐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유수한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가졌냐면 괜히 내가 거기 나가서 그거 앞장섰다가 소비자들한테 돌맞고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사실 나 그런 거 바라지 않아 라는 입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뭐 GMO 안전성 이슈도 이제 뭐 사실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고 지금 그 이슈는 유전자 교정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 완전 표시제가 이제 이슈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해 이슈가 됐으니까 이제는 식품업계 혹은 식품과학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생명공학이 GMO가 모든 솔루션이라는 그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은 오랜 기술적인 그러한 전통의 한 가지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건데 우리는 이러한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입장을 그것과 관련된 공감대를 갖고 실제로 위험한 것들을 규제하고 우리 GM은 규제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사진은 영국이 사실 자동차를 갖다 개발해서 사업한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차 마부들이 내가 직업을 잃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로비를 해가지고 레드 플렉 액트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4km 시속 4km 이상을 달릴 수 없다. 속도 제한을 딱 했습니다. 왜냐? 말들이 놀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그거를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앞에는 깃발을 갖다가 가진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내세워서 낮에는 빨간 깃발, 밤에는 등을 갖다 들고서 앞으로 가라. 이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를 갖다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레드 플래그 액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30년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초기에는 영국이 자동차 강국이었어요. 근데 이런 법을 시행하면서 여기는 이제 기술 개발이 이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틈을 타서 후발국인 프랑스와 독일에서 자동차 산업이 부흥을 했고 지금 독일은 벤츠, 뭐 아우디, 뭐 BMW 세계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을 갖다 가지고 까다롭게 규제하는 것이 뭐 물론 압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굉장히 다른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강하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식품산업계, 우리나라 농업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계가 어떤 처지에 취할 것인지를 갖다 우리 같이 인식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